네, 통합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뇨한 위원장이 대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후 의총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한동훈 장관의 탄핵 추진 논의에 들어가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뇨한 위원장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났습니다. 앞선 뉴스에서 저희가 그 현장 화면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1호 혁신안, 이른바 대사면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불쾌감을 드러냈다 보니까 뭐 어떤 분위기가 나올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이 쏠렸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공개된 모두 발언 현장 화면을 봤을 때는 둘 사이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는데 혹시 그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이뇨한 위원장이 예. 직접 홍준표 시장을 찾아갔기 때문에 뭐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홍준표 시장에 대한 예우를 갖춘 상태에서 이뇨한 위원장이 찾아간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뇨한 위원장의 어떤 행보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혁신이 1호 혁신안의 명분이 사실 그 통합이지 않습니까? 이 통합이라는 것은 사실 통합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화합이라든가 뭐 이런 기득권 내려놓기라든가 희생이라든가 선당후사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뇨한 위원장의 목표는 뭐냐? 총선을 앞두고 이 단일 대우를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단일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당내에서 이번 22대 총선을 과반 얻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거죠. 이 단일 대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차원에서 홍준표 대표를 만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게 오늘 이제 어떤 얘기가 오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아마 홍준표 대표께 아마 고언을 아마 청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당에서 당장 필요한 게 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외부의 시각에서 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하나는 뭐 현실적으로 어떤 무게감 있게 일단 듣겠다는 그런 자세를 아마 취할 겁니다. 이뇨한 위원장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홍준표 시장의 얘기를 많이 듣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당내 쇄신과 관련해서 어떤 케이스만 좋겠는지 아마 그런 고언을 듣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결론적으로 유익한 자리가 되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중에 혹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들어오기 전에 화면으로 좀 봤는데 카메라 돌아가는 게 이제 웃으면서 서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내용은 전부 쓴소리예요. 그러니까 웃지만 저기 홍준표 대표의 특유의 스타일, 직선적인 스타일대로 할 말들은 다 했죠. 그래서 이준석 사태에 대해서 책임질 것은 지도부임에도 불구하고 왜 혁신이가 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부터 해서 그 듣보잡이라든지 뭐 그 저기 윤핵관들로부터 이준석 전 대표가 거의 조리돌림 당하듯이 했는데 이제 와서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오겠냐라고 해서 그거는 혁신위원장이 할 것이 아니라 해제해야 된다. 거기서 원인을 제공한 뭐 이런 얘기들도 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거 만난 것을 보면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만남 불발됐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났고 이제 홍준표 시장 이제 만나러 갔는데 저는 이렇게 이뇨한 혁신위가 하는 역할이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문이 있어요. 원래 혁신위는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고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그 혁신의 내용은 사실은 수직적 당정관계, 용산의 그 당무 개입을 중단하고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어. 아까도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미 갈 길은 나와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애써 월권이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을 딱 그어버리고 오히려 윤심의 아바타, 메신저 역할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뇨한 혁신위의 그 한계를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 대변인 말씀에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린 게 혁신이라는 게 물론 이제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혁신의 결과는 이미 다 나와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뇨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비정치인입니다. 비정치인의 시각에서 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리고 아까 제가 드린 대로
이 통합의 기본은 이 단일 대우를 만들어가서 총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단일 대우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내에 있는 이준석 지금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그 당의 화합을 제어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따가 제가 이준석 대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일단 당내로 끌어들여서 당에서 뭔가를 당 화합을 위한 어떤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 외에서 당을 비판한다든가 당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는 것이지, 당장 지금 2달 남았는데 이제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도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지금 뭐 답이 다 나와 있다, 그리고 뭐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 뭐 차원에서 당 지도부가 책임이다 이러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기 위한 하는 과정들을 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너무 성급하게 야당에서는 그렇게 뭐 인요한 혁신에 대해서 비판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야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인유한 그 위원장이 직접 한 얘기예요. 이미 답은 나와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혁신이 할 역할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이 통합해야 되는데 그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혁신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을 진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국정기조를 바꾸고 수직적 당정 관계를 개선하라. 이 내용을 혁신위가 그걸 관련된 제도 개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통합과 관련된 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신당 만들겠다, 홍준표 시장이 강하게 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비판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수직적 당정 관계,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 이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풀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이지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니 뭐 충분히 저는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주당도 혁신위가 지금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지금 전혀 존재감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위라는 것은 그 제한된 권한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금방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 그거는 혁신위의 몫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혁신위의 몫을 당으로 주면은 당에서 그걸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또 당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 도출 이야기를 이제 거듭하시니까, 그러면 당장 이제 혁신위가 권고를 했던 안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연장선상에서 해보면, 이번 회동에서 이제 중진들의 친윤 중진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 압박이 나올까? 그런 이야기가 이번 회동을 계기로 또 나올까라는 추측들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 홍준표 시장을 보면 중진들에 대한 쓴소리, 이제 소위 대통령과 가깝다는 인사들이 당의 위계 질서를 바꿔놓았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계속해서 그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그 전행을 일삼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해 그동안 왔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들을 이제 그 친윤계의 그 원외 인사라든지 또는 친윤계 최고위원들 또는 초선 의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탈당을 하지 않고 30년 동안 당을 지킨, 본인이 보수의 적통이다라는 자존심을 되게 갖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홍준표 시장이 봤을 때는 까마득한 정치 후배거든요. 당대표 할 때 대변인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자기에 대해서 상임 고문을 해임시킨다든지 본인에 대해서 아주 좀 자존심 상할 정도로 비난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행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비판한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홍준표 시장이 인유한 위원장이 한 얘기 중에 지도부면서 친윤이면서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이건 시원하게 잘 질렀다, 이렇게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좀 전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 키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유한 혁신위원회에서 저는 지금 하는 행보들이 사실은 혁신위의 역할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려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김기현 지도부라든지 용산에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나마 진정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핵심이 이제 윤핵관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윤핵관이라는 명함이 있습니다. 윤핵관을 통해서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힘을 받고 그 당에 정치도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비정치인이기 때문에 윤핵관을 통해서 사실 정치를 많이 경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윤핵관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갯다라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정권이 만들어지면요 항상 그 측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측근들의 어떤 자꾸 그 얘기를 갖고 전행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 윤핵관도 명암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분명히 확실한 것은 윤핵관은 민주당의 갯다라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연 윤핵관과 갯다의 차이가 뭔지는 아마 우리 대변인께서도 잘 알 걸로 보고요. 다만 이제 윤핵관을 이제 홍준표 대표가 윤핵관들의 어떤 거치 문제를 자꾸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들도 결국은 뭐냐?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지 않아도 윤핵관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알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당 후사 정신 차원에서 윤핵관들도 아마 본인의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핵관들이 무조건 나쁘니까 희생하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나름 또 윤핵관 또 역할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또 윤핵관들이 또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윤핵관들이 또 갈 길도 또 서로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핵관과 민주당의 갯다라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자꾸 그 표현을 하실 때 보면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전혀 이렇게 민주당 국민의힘의 혁신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관계없는 민주당 얘기를 끌어들이면서 물타기를 하시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한 얘기를 제가 인용한 것이고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한 얘기를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린 거지 민주당의 관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쓴소리를 듣겠다라고 지금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도 만나려고 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려고 하고 지금 홍준표 시장 만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한 쓴소리에 대해서 들으려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비서관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 그쪽에서 잘못됐다라는 식의 논리로 이렇게 반박을 해버리면 이게 혁신에서 혁신이라든지 당 지도부에서 원하는 대로 통합이 되겠어요. 아니, 오히려 더 반감만 커지고 아니죠. 갈등만 생기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변인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갯다리랑 뭔 상관입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홍준표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뭐냐면은 인용하는 혁신위를 자꾸 폄하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폄하를 하니까 폄하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인용 위원장이 이 지금 통합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 얘기를 안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박근혜가 지금 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켜봐달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자꾸 지금 홍준표 위원장이나 이준석 그 전 대표나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면서 자꾸 그런 쓴소리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안 들을 것 같으면 갈 필요가 없죠. 그 쓴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이것을 최적의 방법이 뭔지를 찾는데 혁신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다른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걸 자꾸 혁신위를 폄하를 하니까 제가 그래서 민주당에 그럼 혁신위는 뭘 하고 있는지 윤리당 혁신은 그러면 존재감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윤핵관하고 갯다의 차이가 뭔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뭐 자꾸 뭐 갈라치기 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아니요, 안 되죠.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본질을 지금 비껴난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뉴한 혁신위원장은 그분들의 쓴소리를 듣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하고 이게 그런데 통합을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이뉴한 혁신위원장은 쓴소리를 듣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허 비서관님께서 해석을 달리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 지적한 아니, 것이고 저는 해석을 자, 쓴소리를 여기까지- 듣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예, 정말 진정성이 여기까지 있으려고 하도록 하면 하겠습니다. 예. 그 쓴소리 한 거가 받아들여져야 되잖아요. 그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에게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혁신위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두 분 사이에 혁신위 자체에 대한 어떤 평가라던가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나와서 조금 범위가 넓어지는 감이 있어서 제가 조금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것 중에 그리고 중진과 친윤계의 험지 출마, 불출마 관련해서 좁혀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은 다 이뤘다. 뭐 이런 속내를 털어놨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들리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향후 혁신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혁신위의 권고가 그게 대의라고 생각하면은 김기현 대표가 아마 받아들일 걸로 봅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누구보다도 선당 후사 정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기를 던질 수 있는 그런 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마 이년의 혁신위원장이 이제 통합의 그릇을 다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당에 이제 전달할 쯤이면은 아마 그 김기현 대표도 대의를 위해서 아마 뭔가를 행보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 대표가 뭐 실제로 결단을 할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어떤 정당에서 대표가 이런 좀 어려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시작을 한다면 뭐 이걸 고리로 다른 의원들도 그 움직임이 이어질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은 김기현 대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대표다라고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대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뭐 그 여러 그 보도라든지 또는 저 보수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본인은 이미 불출마나 험지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당 대표가 그런 그 결단을 한다면 당연히 그와 같이 있는 뭐 지도부라든지 또 친윤 인사라든지 영남권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당 대표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에 따라가지 않으면 명분이 잃기 때문에 그 이후로 또 공천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저는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지적할 수밖에 없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불출마하고 다른 지역으로 험지로 출마하는 그 자리에 또 다른 윤핵관들이라고 하는 친윤 인사들이 공천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훨씬 더 큰 역풍이 불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완 혁신위원장이 지금 이제 당내 중진들을 이제 험지 출마를 한 상태인데 그 빈 공간을 또 뭐 친윤 뭐 아니면 검사 출신들이 그 공간을 메우겠다 하는 그 우려를 민주당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은 국민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마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 아마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어제는 인유한 위원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만남을 가졌고요. 뭐 이 내용 두 분도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 전 위원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보니까 혁신안이 일단 실제 국민의힘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입장 밝혔거든요. 진단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실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어떤 분께서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대원일까요? 네, 그렇죠. 핵심을 딱 찍은 거죠. 지금 뭐 혁신의 그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국정 기조를 바꾸는 것이고 그 수직적 당정 관계, 당무 개입이라든지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런 의혹들에서 자유로워지고 당이 국민들의 그 목소리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들을 가감없이 용산에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그 건강한 당정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용산 아바타라는 지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바꿔야 되는 게 이번 그 혁신의 가장 그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직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김종인 위원장이 잘 찍어서 얘기한 것이죠.
원래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이 정치권에서 각 정당의 어떤 그 뭐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뭐 맡을 때는 항상 보면은 그 위급 포인트를 가장 잘 찍어내는 게 그 김종인 위원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비대위 때 19대 대선 그리고 18대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끈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그 위급 포인트라는 것은 또 각 당마다 꼭 필요한 얘기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인요한 위원장을 만나서 뭐 약효가 잘 안 나오는 처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처방을 환자가 잘 받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얘기들을 좀 쓴 얘기 같지만은 잘 아마 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잘 들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당청 관계의 그 당정 관계의 어떤 건강한 채널 또 건강한 관계 이런 것들을 아마 새롭게 만들어서 아마 대통령한테도 아마 건의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도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또 실천에 옮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그렇게 단언적으로 이게 뭐 되겠냐 하는 그런 그 부정적인 생각은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이준석 신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신당 합류에 이제 이상민 의원이 조금은 미묘한 입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발언들을 내놨었는데 이번에 거취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다 이런 입장 밝혔더라고요. 사실상 뭐 합류 의사로 해석하면 될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글쎄요, 저는 그 이상민 의원이 탈당해서 신당으로 가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역구가 대전 유성이에요. 그 유성에서 신당으로 출마해갖고 당선 가능성이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간다면은 저는 이상민 의원은 오히려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하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상민 의원께서 그 방송 등에서 이제 그 민주당 내부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언론의 주목도를 많이 이제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의 오선 의원이시지만 당내 영향력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내 선출직으로 출마해서 대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이분이 그 신당에 합류해가지고 신당이 어떤 도움이 될지도 사실은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실제로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같은 상황 어떻게 해석하셨을지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상민 그 의원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같이 또 그러시군요. 정치도 예, 한 적도 예.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분은 정치 스타일은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정치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제 그 총선이 지금 다가오니까 이 지금 당내 지금 비주류 주류 관계가 지금 갈등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 갈등보다 지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자칫하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뭐냐면은 공천 관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21대 때 그 민주당이 앞서간 이유가 뭐냐면은 공천 룰이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 공천 잡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죠. 정신 같은 경우는 21대 때 공천을 실패했기 때문에 시스템화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천을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 그 총선에서 참패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친명계가 지금 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민주당 공천 룰을 지금 손을 대려고 하니까 이 손을 대면 결국은 비명계 공천 학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공천 학살을 당할 바에 같으면 차라리 이상민 의원은 자기가 정치를 할 수 있는 자기 정치 철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거기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갖고 있고 그런 의도를 상당히 비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신당이 나온다든가 혹은 또 국민의힘으로 간다든가 이런 그 비명계 학살이 이루어지면은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상민 의원은 나름의 정치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거죠. 예.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나 이 그렇게 내용도 예.
근데 잠깐, 그거는 예, 가능성이 드릴 수 없는 있을 것 것이요. 같네요. 저희 이제 시스템 공천이 갖춰져서 이제 경선을 하게 돼요. 경선을 하게 되면 경선에 참여하는 순간 탈당 못 하잖아요. 다른 당 못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 그래서 그 이전에 무슨 공천 학사를 해서 뭐 컷오프를 시킨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오히려 2016년도에 왜 그 한나라당인가요? 이제 국민의힘 전심에서 그때 김무성 대표가 전 대표가 옥새 갖고 나르샤에 갖고 친박 공천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똑같은 그 지금 비판의 지점은 오히려 더 국민의힘 내부가 훨씬 많죠. 지금 친윤 인사 공천설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동요하는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체계는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국민의힘보다 훨씬 낫다라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네, 사실 그 짧게요. 시스템 공천에 손을 대야 된다는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금 상당히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예, 아니겠습니까? 자, 저희가 이 주제도 짚어봐야 해서요. 잠시 후 민주당의 의총을 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향후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두 분의 의견 듣고 저희 대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발언 드리죠. 네, 그 탄핵은 입법부에 주어진 헌법상의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탄핵의 요건을 갖추려면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법과 법률이 위반됐냐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석은 이미 우리 당에서 그동안의 국감 기간 중간에 법률적인 검토를 지금 해온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적인 검토한 것에 대해서 오늘 1시 반에 있는 의총에서 설명을 할 것이고 그거에 근거해서 탄핵할지에 대한 여부를 오늘 이제 결정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모든 지금 사안을 갖고 지금 탄핵안을 지금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수당의 의회 폭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집권 경험 있는 이게 야당의 진정한 자세인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조차도 뭐 탄핵하겠다 할지 안 할지 오늘 뭐 의총에서 결론 나서 만약에 탄핵을 하겠다고 결정 나면은 그러면은 차라리 민주당에서 방통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지 차라리 추천하는 게 대통령한테 추천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그 민주당의 사실 솔직한 심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금 집권 여당의 인사들을 탄핵을 해버리면은 그럼 점심은 누구하고 먹습니까? 야당은. 그것을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짧게 얘기할까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요 임명 시부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대단히 우려가 큰 후보였죠. 제가 그분이 MB 시절에 국정원 통해 가지고 방송 장악한 문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 제기라든지 자녀 학폭 문제라든지 그리고 인수위 때 고문을 맡았는데 인수위 위원은 그 방통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법에. 그거에도 저촉되는 측면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장관급인 특보를 맡고 있었어요. 이런 분이 어떻게 공정하게 방송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분이었는데 방통위원장 임명된 이후에도 무슨 그 클릭 버튼이라든지 또는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농단이다라고 단정적으로 국감장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편파적인 그리고 KBS 사장을 이사회의 그 절차도 위반해가면서 그 임명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지점이 있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그거에 대한 짧게 논의를 제가 통해서 결정을 한다는 제가 거죠.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대변인께서 자꾸 공정성과 독립성,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민주당이 고민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KBS, MBC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방통위원장은 예, 이동관 여기까지 방통위원장은 하시죠. 대통령 예. 통치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서 여기까지 걱정할 필요가 듣고 없습니다. 저희 국민 여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예, 예를 두 분 해보시면 오늘 알겠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